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포르쉐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트림입니다. 이그제큐티브 트림은 기본형보다 차체 길이와 휠베이스가 좀 더 넓죠. 차체 길이 5200mm, 휠베이스 3100mm, 길이와 휠베이스가 각각 150mm씩 기본형보다 더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휠베이스가 길면 실내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그 넓어진 실내 공간을 좀 더 고급스럽게 꾸며놓고 있겠습니다. 또한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다만 단점이 있다면 회전할 때, 유턴할 때, 방향 전환할 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차에는 옵션으로 4WDS, 그러니까 뒷바퀴도 조향에 개입하는 사륜 조향 시스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긴 휠베이스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파워트레인 V6 2.9 바이터보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단 DCT,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가 그 힘을 조율해서 최고 출력 336마력, 최대 토크 45.9kgm의 힘을 냅니다. 그 힘 300마력이 넘는 아주 큰 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포르쉐의 라인업에서 본다면 힘 좀 쓰는군 하는 정도의 느낌이겠죠. 자, 판매 가격 1억 5천만 원을 조금 웃돕니다. 그 가격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르쉐의 가격이라는 것 기본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필요한 옵션들 차곡차곡 하나 둘 쌓아 놓다 보면 뭐 2, 3천만 원 더해지는 것 아주 당연한 일일 테고요. 조금 욕심을 부리면 2억 원을 훌쩍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느낌 공유해 볼 텐데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뒷좌석 가운데 좌석은 이제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센터 터널 아주 높게 솟아 있고요. 좌우 시트를 이렇게 완전하게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니터를 통해서 뒷좌석에서도 몇 개의 기능들 조절을 할 수가 있게 해 놓고 있죠. 자, 보시면 오디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실내 공조장치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좌우로 각각 3단계씩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좌석 선바이저 전동식으로 작동하는데 아주 조용하게 작동을 합니다. 선루프 햇볕 가리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조장치를 끄면 이 부분이 송풍구가 이렇게 막히죠. 자, 키면 송풍구가 이렇게 열립니다. 표시창 설정을 해서 밝기, 화면 끄기, 에너지 절감 모드, 터치톤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컵홀더는 이 부분에 2개의 컵홀더가 들어와 있죠. 자, 시트는 이렇게 4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네요. 이 시트 자세를 각각 3명까지 정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좌측 시트에도 마찬가지고요.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인데다가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죠.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만드는데 좀 한계가 있죠. 공간을 넓게 확보함으로써 좀 더 여유 있는 공간감, 또한 그로 인한 아주 수준이 높은 고급스러움을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에 들어앉으니까 차 안에 푹 파묻히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최대한 위로 올리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테고요. 어이구야, 머리가 닿습니다. 제일 밑으로 낮추면 자, 이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투톤 컬러의 인테리어 밝고 화사하죠. 딱 견고한 가로라인을 강조를 하면서 대시보드를 이루고 있고요. 12.3인치 모니터 배치되어 있고, 역시 포르쉐의 전통적인 5개의 원으로 구성된 계기판 한가운데에는 RPM 게이지가 들어오는 것, 포르쉐라면 당연한 얘기겠고요. 마찬가지로 시동키도 왼쪽에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이제 시동키가 들어와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실까요? 하나, 둘, 2.5회전 정확하게 합니다. 차체 길이에 비하면 2.5회전 좀 타이트한 조향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오른쪽에 들어온 정보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랩타임, 지도, 트림미터, 그리고 각 부분의 온도, 전압, 이런 부분, 타이어 압력 볼 수가 있고요. 구동 분산, 이거 사륜구동 시스템 작동하는 부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포스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차체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셰시 높이를 낮게 되어 있고요. 지금 중간 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게 세팅을 하면 이런 정도가 될 테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서스펜션마다 3 에어 챔버, 3개의 공기 주머니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차체 높이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의 음성 명령 시스템,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 오디오 조절 스위치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계기판 정보 선택, 자,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에 이제 시계 들어와 있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 그 아래 주행 보조 시스템 작동할 수 있는 버튼 레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안에 또한 이 부분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레버를 돌려서 주행 모드를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때마다 차의 각 부분의 구성값이 바뀌죠. 자,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셰시 높이가 낮게 들어가고 스포츠 플러스가 되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도 셰시 높이는 중간이 되네요. 그리고 그 안에 버튼이 또 있습니다. 누르면 스포츠 리스폰스죠. 20초 동안 아주 강한 가속력을 얻을 수 있게 힘을 더 강하게 내는 거죠. 추월할 때, 급가속할 때 이런 부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이싱 기술에서 이식된 이런 기술들이죠. 자, 12.3인치로 배치되어 있는 모니터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커넥티비티 시스템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죠. 자, 내비게이션 아주 깨끗하게 보여지죠. 화면 분할해서 다른 정보들을 오른쪽으로 별도로 띄울 수가 있고요. 차량, 이 부분이 중요하죠. 주행 모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셰시 높이 이렇게 높음, 중간, 낮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이 부분도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로 셰시의 강도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스톱 기능, 스톱을 시킬 수가 있고, 배기 시스템 해제하면 이런 정도의 소리가 들리고요. 배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 좀 더 강한 소리 들을 수가 있죠. 이렇게 버튼 눌러서 스포일러를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를 접을 수가 있고요. 또한 고속주행을 할 때는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온도, 통풍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각적으로 보면서 손가락 터치로 직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오나이저 기능이 들어와 있네요. 에어컨 에코 기능도 있고, 자동 공기순환 기능도 있습니다. 뒤쪽도 운전석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주행보조 시스템, 주차보조 장치, 아주 깨끗한 화면으로 이 차의 전후 좌우를 보여주죠. 전면, 후면, 사이드, 파노라마 전면, 파노라마 후면, 그리고 카메라가 지저분했을 때 청소 기능도 있네요. 이렇게 모시액을 뿌려서 카메라를 이렇게 닦아주는, 그래서 좀 더 깨끗한 시야를 확보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사운드, 보스 오디오 시스템 14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죠. 14채널 14스피커를 적용을 해서 좀 더 풍부한 음질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서라운드 블루투스 오디오, 리니어 블루투스 오디오, 사운드 트루 블루투스 오디오 시스템, 오디오 파일럿 기능. 오디오 파일럿, 이 부분은 주행 소음에 따른 음량 증가 및 톤 조정. 자, 자동차가 달릴 때 주행 속도에 따라서 실내로 들어오는 잡음의 정도가 다르죠. 그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오디오의 소리를, 톤을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톤 조절, 이렇게 베이스와 트래블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스 오디오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도 각각의 볼륨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보죠. I've never known a love so steady. Even gold won't turn your tide. We flow together like an ocean. 밝고 경쾌한 음색 실내를 꽉 채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양질의 음질, 좋은 소리를 보스 오디오 시스템 통해서 들을 수 있겠죠. 스마트폰 2대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LED 매트릭스 상향등 보조장치. 자, LED 매트릭스 적용을 하고 있죠. 아주 스마트하게 84개의 LED를 개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밝게 어둡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양차가 있을 때 대양차가 있는 부분만 어둡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밝게 해서 운전자의 시야는 최대한, 그리고 대양차 상대편 차는 전혀 눈부심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LED 매트릭스 상향등 보조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 기능이 들어와 있죠. 아주 시원하게 프로그램 최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조명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프 조명, 도어 조명, 센터 콘솔 조명 일일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되네요. 후면 블라인드, 뒷좌석에도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 기능이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아주 많은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평소 운전자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 많은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2V 전원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봤고요. 이제 직접 달리면서 이 차의 느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자이로로 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하시죠.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롱휠 베이스 모델이죠. 기존 스탠다드 모델보다 휠 베이스를 약 150mm 더 늘렸죠. 휠 베이스를 넓혔다. 왜 넓혔을까? 당연히 좀 더 럭셔리한 뒷좌석 공간 여유 있게 만들기 위해서 휠 베이스를 넓혔겠죠. 휠 베이스를 넓혀서 그만큼 공간은 넓어지고 주행의 안정감도 좀 더 좋아집니다. 피칭이죠. 앞뒤 방향의 흔들림도 훨씬 더 안정적이 되고요. 다만 휠 베이스를 늘렸을 때 단점 없을 수 없죠. 회전 공간이 넓어집니다. 유턴을 할 때거나 좁은 공간에서 차의 방향을 틀 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리어 스티어링 기능을, 뒷바퀴에 약간의 조향 기능을 더할 수 있죠. 물론 옵션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을 택하면 휠 베이스가 길어서 차가 좀 굼뜬 느낌을 또 보완할 수가 있죠.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반응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속에서는 앞뒤바퀴가 역방향으로 되고요, 고속일 때는 앞뒤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민첩하고 예민하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또한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회전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절묘한 그 타협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파나메라 4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가면 앞바퀴로 구동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평소에는 거의 후륜 기반으로 움직이다가 필요할 때 가속을 하거나 코너링 좀 힘을 쓸 때는 앞바퀴로 상당 부분 토크가 또 전달되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9L V6 바이터보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36마력이고요 45.9kg의 토크를 확보하고 있죠. 파나메라 터보 S 같은 경우에 600마력이 훨씬 넘으니까요. GTS 409마력 336마력 그래 괜찮다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포르쉐에서는 말이죠. 자, 지금 자이로에 올라서서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포르쉐답지 않게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된 얌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는데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차체 댐핑, 그리고 포르쉐 셰시 다이나믹 컨트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차체의 거동, 흔들림, 댐핑의 움직임, 댐핑의 감소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노면을 달리면서 살짝살짝 패인고 충격이 올라오는 부분, 타이어를 통해서 타이어가 그 부분을 지나고 있다 라는 느낌은 전해져 오지만 차체 흔들림으로 그런 부분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차체 흔들림 상당히 잘 잡아놓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법 넓은 화면으로 교통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림길에서의 진행 방향, 현재 속도,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작동 여부, 그리고 현재 속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속 90km에서 차분하네요. 노면 소리 거의 없고요. 아주 잔잔한 바람 소리 정도가 깔리면서 실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포츠카가 아니라 대형 럭셔리 세단에 좀 더 가까운 차분하고 안정되고 고급스러운 주행의 질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 공기저항계수 0.30입니다. 그렇게 요즘 차치고 그렇게 우사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0.26까지 내려가는 추세이니까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바퀴는 부지런히 이제 요동을 치는데, 요철을 지나가면서 요동을 치는데, 차체는 그렇게 큰 흔들림 없이 적당한 쿠션을 가지고 빨래판길을 지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시속 100에서 8에서 1300 정도 보이죠? 7 6 5 4 3 3단 5000,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직결감 있고 효율과 성능에 두루 유리한 방식의 PDK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포츠 플러스죠. 자, 직결감, 변속감이 바로바로 변속이 된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야, 속도를 쭉 끌어올리는데 대단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시하고 정면만 응시하면 이 차 속도가 얼마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서 계기판을 보면 이 속도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차선 변경 어시스트라고 포르쉐는 얘기를 하는데, 차선 변경 어시스트 좀 오해의 여지가 있죠. 깜빡이를 켜서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는 테슬라나 혹은 현대기아차의 H5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 2의 그 기능이 아닙니다. 그냥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사각지대 감지 장치죠. 기어들 때 장애물이 있으면 경고를 해준다 라는 의미니까요. 사각지대 감시 장치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 포장 새로 깐데 올라오니까 세상 더없이 편안하네요. 포르쉐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르쉐 마크를 단 이상 모두 스포츠카여야 한다는 숙명을 거스를 수는 없죠.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차분하게 달리다가, 자,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툭 가속 페달에 대한 시트의 반응, 이렇게 몸이 쭉쭉 시트에 밀려나죠. 주행보조 시스템은 이 차에는 없습니다. 옵션으로 이것저것 선택할 수는 있는데요, 이 차에는 크루즈 컨트롤 정도만 선택이 되어 있네요. 아시죠? 포르쉐의 차량 가격은 여러가지 하나하나 옵션 하나하나를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옵션 다 더하다 보면 2억 원 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2억 원을 넘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하다못해 변속 레버의 손잡이, 레버까지 일일이 다 비용을 지불을 하고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래도 펀트 드라이브를 강조하는 포르쉐니까요.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들 옵션으로 돈 주고 추가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911도 아니고 파나메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판매 가격이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주행 보조 시스템 정도는 이제 기본 장착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르쉐의 생각은 좀 다른가 봅니다. 서스펜션을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요, 한번 달려봅니다. 자, 꼭 밟았는데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이제 사운드 참 얌전하게 힘있게 올라가는데요. 8단 PDK에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변속감, 그리고 빠르고 직결감 있는 변속, 생각보다는 조용한 엔진 사운드, 그리고 공기저항계수 0.30이 만들어내는 적당한 수준의 바람소리 정도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절제된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높은 RPM을 쓰면서 달릴 때 좀 더 폭발하듯이 터지는 엔진 사운드를 기대하게 될 텐데요. 파나메라4 이그제큐티브 상당히 엔진 사운드를 절제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포도어 스포츠 세단과 고성능 스포츠카의 그 어딘가 사이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절제된 엔진 반응,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듭니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바로바로 변속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고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 이렇게 수동 변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속주행에서 빨리는 달리지만 차체가 떨면서 오는 그런 불안감을 전해주는 차들이 있죠. 오히려 포르쉐의 차들은 고속주행할 때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포르쉐의 우수성이 있는 거겠죠. 파나메라4 이그제큐티브 역시 그렇습니다. 자, 엔진 형식이 거의 스퀘어 엔진에 가까운 롱스트로크입니다. 보어가 84.5, 스트로크이 86이니까요 스퀘어 엔진이라고 봐도 좋을 그런 형식입니다. 스퀘어 엔진, 숏스트로크 엔진일수록 스트로크이 짧을수록 좀 더 고회전에 강한 성격을 드러내죠. 롱스트로크, 코카콜라 캔 생각하시면 되고요, 숏스트로크 참치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스톤의 상하 움직임의 거리가 짧을수록 고회전에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이 차 앞에 6개, 뒤에 4개의 알루미늄 모노블럭 캘리퍼 브레이크를 적용하고 있죠. 자, 어느 정도일지요? 강합니다. 하나, 둘, 셋. 여유있게 서네요. 비상등이 바로 점등을 하고요, 브레이크가 좀 깊게 밟힌다 싶을 정도로 아주 여유있게 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가 앞으로 쏠리는 느낌도 그렇게 크지 않죠. 안전띠는 몸을 감아주는 느낌이 없네요. 뭐 이 정도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어쨌든 상당히 강한 제동에 비해서 너무 안정감 있는 제동의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성능차의 기본 조건, 잘 달리기 전에 잘 멈춰야 된다, 그런 기본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서는 것 보니 잘 달릴 자격 충분합니다. 속도를 좀 끌어올리고요, 고속 코너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너링에 상당히 유리한 점들을 많이 갖고 있죠. 살인구동, 살인조향, 낮은 무게중심,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단단한 서스펜션,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셰시 다이나믹 컨트롤, 그리고 토크 벡터링, 뭐 이런 부분들 쭉 끌어올리고 제동. 이야, 살인조향의 느낌도 살짝 오네요. 조향을 하는데 뒤가 아주 민첩하게 코너를 타면서 따라오는 그런 느낌 들어옵니다. 차체가 그렇게
그렇게 많이 기우는 느낌도 아니고요. 자, 여기서 유턴을 하게 되는데요. 뒤가 같이 돌아오는 느낌 받게 됩니다. 사륜조향, 그러니까 뒷바퀴가 같이 조향에 가담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회전하는 반경이 줄어들게 되죠. 훨씬 더 민첩한 조향 반응 받게 되는 거고요. 뭐 편안하게 달릴 때는 최고급 럭셔리 세단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더니 작정하고 좀 속도를 올리고 강한 코너링 하다 보니까 역시 이 녀석도 포르쉐네요. 어쩔 수 없는 스포츠카의 뜨거운 피를 또한 느끼게 됩니다. 야, 맨날 너는 차 좋다고만 그러냐,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라 그러는데, 어쩌면 저는 그래, 타는 차들마다 다 좋죠. 그 좋은 차마다 내가 다 살 수 있으면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늘 좋은 차 타면서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습니다. 자, 이 차 판매 가격 1억 5,140만원 이거든요. 늘 포르쉐의 가격 얘기할 때 왜 제가 미안하죠. 이 가격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을 해서 하나하나 옵션을 추가했을 때 이런 정도의 모습, 성능을 내는 포르쉐 파나메라4 이그제큐티브를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일일이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시승하는 이 차의 가격은 이런저런 옵션들 다 추가해서 2억 원은 좋게 넘겠죠. 풀옵션으로 포르쉐를 타는 분들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자, 몇 개의 경쟁 모델이 있는데요. 혹시 어느 차를 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본 표 자료 올려드립니다.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공차 중량이 2035kg이고요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6.0kg가 됩니다. 그러니까 6초 전후에 시속 100km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포르쉐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 5.4초고요 크로노 패키지 적용을 하면 5.2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PS 계측기를 장착을 했고요. 자,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요. 에어컨 끕니다. PSM 끄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출발할 때 시트가 몸을 탁 치는 그런 느낌 받게 되죠. 그만큼 초반 구동력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몸으로도 느끼게 됩니다. 자, 스포츠 리스폰스 추가했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스포츠 리스폰스 약 20초 동안 좀 더 강한 힘을 내주는 거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적용을 했을 때 메이커가 밝힌 기록 5.2초고요 6초 전후의 기록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GPS 계측기에 측정된 이 차의 제로백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주행 연비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km입니다. 8.0km인데요. 직접 움직이면서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기 온도가 19.5도, 어느 정도 살짝 더운 기가 있어서요. 에어컨 안 틀 수는 없고 20도로 2단계 세팅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에코 모드가 따로 없죠. 주행 모드는 노말로 가고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엔진 스탑 일어나고요. 스티어링 휠은 잠깁니다. 자, 이 V6 2.9 바이터보 엔진에 이제 엔진 오토 스탑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사륜 구동 시스템이어서 연비에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구조죠. 다만 이런 엔진 스탑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서 그나마 정지해 있는 동안 엔진이 공회전하면서 연료를 낭비할 위험은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유로에 올라섰고요. 이제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갑니다. 네, 이제 자유로 따라서 약 28km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아주 좋았고요. 25분 동안 28.9km를 달려왔네요. 평균 연료 소모량 15.6km/리터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69km고요.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47분 동안 51.1km 달려왔고요. 평균 연비 15.5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67km고요. 목적지 교대역 앞두고 있습니다. 시내주행까지 너무 좋았네요. 조금의 교통체증도 없었고요. 자, 신호대기로 멈추면 혹은 연비 정리하시죠. 자, 넘어갑니다. 교대역 내거리 신호 통과했고요. 연비 14.2 기록했습니다. 1시간 4분 동안 56.1km를 달려왔네요. 평균 연비 14.2 기록하면서 최종 연비 테스트 구간 통과를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km죠. 리터당 6.2km 더 달린 연비 대단하죠. 워낙에 공인복합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차체 크기를 감안하면 리터당 8.0도 그렇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연비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아주 차분하게 경제운전을 통해서 리터당 14.2km의 연비까지 구현을 해냈다. 뭐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성명령 시스템입니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아주 독일산이어서 그런가요? 한국말에는 아무래도 좀 서툰 듯 합니다. 여러가지 기능을 많이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겁니다. 추워요. 1분 후에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실내 온도 19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서초동.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대역으로 길 안내. 행번호를 선택하세요. 3번. 그 위치에서 대학교 검색 라인을 선택하십시오. FM 97.3. 97.3MHz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그 위치에서 서울 2호선 검색 행번호를 선택하세요. 자, 전화 걸기 FM 선고까지는 되는데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은 음성명령으로 좀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국산차처럼 편리하게 목적지 설정을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좀 번거로운 때도 있고요. 하여튼 운전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반응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블루투스 연결까지는 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텔레매틱스 시스템 충분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할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음성명령 같은 부분 혹은 팟캐스트나 혹은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한 음성명령 시스템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하고자 할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한 그 니즈가 좀 있을 텐데 말이죠.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아이폰 써라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이 되겠죠. 좀 더 이 로컬 시장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시승을 했습니다. 성능 상당히 만족스럽지만 포르쉐 치고는 상당히 점잖은 편이죠. 336마력의 힘,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한 힘을 내어주지만
포르쉐의 라인업에서 본다면 뭐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 그래 정도의 소리를 듣기 딱 좋은 그 정도의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넓은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넓은 공간, 그리고 아주 편안한, 포르쉐치고는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 주행의 질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굳이 이 차를 정의를 한다면 아주 편안한 스포츠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포츠카를 타고는 싶지만 아주 정통 스포츠카, 딱딱하고 하드하고 좀 오래 달리면 피곤한, 힘든 그런 스포츠카는 이제 좀 힘들고, 하지만 스포츠카를 놓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스포츠카를 실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여유 있게 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차 파나메라 중에서도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상당히 여유 있게 안락하게 탈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파나메라도 훌륭한 대안이 되겠죠. 늘 아쉬운 건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이 차의 풀옵션을 누릴 수 있다면 참 좋겠으나 늘 그 가격에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곡차곡 옵션을 넣어 가다 보면 상당히 비싸지는 차가 바로 포르쉐인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포르쉐인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게 포르쉐 마니아들, 포르쉐 고객들의 어떤 그 운명이라면 운명, 숙명이라면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성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